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사건들이 주말에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림픽 때문에 다 올림픽에 빠지셔가지고 근데 이럴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 10여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말이죠. 올림픽 때 KBS 정윤주 사장 쫓아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딱 올림픽 전 그 즈음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금메달 누가 따고 뭐 이랬다. 그리고 뉴스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요. 특히 방송 뉴스는. 그렇죠. 또 이 파리여가지고 방송을 또 늦게 보니까 이분들이 막 몸도 피곤하고 뉴스 잘 안 보는데 갑자기 또 전 세계 1등을 갑자기 잠깐 동안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예. 그럼 세계 막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좋아하죠. 우리 국민들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좋아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런 틈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큰일이 발생하면 연예인 사건 터뜨려가지고 묻혀버리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파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응원하실 때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잊지 마십시오. 나온 뉴스들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온 뉴스들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02800의 7070과 관련해서 MBC 뉴스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오늘 아침 7시에 방금 나온 뉴스인데 다른 쪽에서 잘 안 다뤄서 지금 노컷 뉴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이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뉴스는 김민하 평론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미 많이 알려져서 많이들 아실 텐데 또 이 뉴스를 전하려면 이거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면 조금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설명에 그러니까 이종호라는 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 이종호는 김건희 씨와 주가 조작 동기.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을 같이 했던. 주가 조작 동기요? 주가 조작 동기보다. 학교인가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보다 더 높은 게 주가 조작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 동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팀이죠, 팀. 예. 그리고 1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유죄를 받았으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약간 섭섭하시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동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주든 방조범이든 공범이든 동기인 거는 사실이니까요. 예, 연수원에서 뭐 점수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동기는 동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참여를 했으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보다 주가 조작 동기들이 낫다. 근데 이제 주가 조작 동기인 이종호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예? 김기현 변호사와 했던 말들 녹취록에 보면 그게 국방부 장관 교체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해병대 제일 우두머리가 사령관 포스타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무관 그다음에 삼부토건 이야기 나오잖아요. 경무관 이야기 하기 전에 삼부토건 회장 아들도 이 사람의 어떤 원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말이 허풍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많이 맞췄다면 그렇죠. 이분이 점쟁이라면 저는 돈을 주고 가서 점을 보고 싶어요. 게다가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체크하고 5월 14일 날 그러니까 5월 16일 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딱 만나. 이틀 후에. 그러면서 쭉 올라서 7월에 대통령이 완전히 확고하게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그때 또 삼부토건이 5,500원까지 천원돼서 5,500원까지 쫙 올라. 네? 한 2개월 동안. 있다면 20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노컷 뉴스는 요 경무관 관련해서 요 경무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그 녹취록에 나온 거는 경무관, 어떤 경무관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치안감으로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지. 우리도 이런 사람은 곁에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대목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보도할 때, 녹취록 내용 보도할 때 언론이 근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승진은 안 됐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허풍인가? 그냥 그러고 넘어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승진 안 된 이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MBC 등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승진 안 된 이유는 따로 있었고 오히려 징계를 피해갔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 경찰서가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서 들어오는 이 일당들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일부를 잡아가지고 진술을 들어보니 세관 직원이 같이 우리 공범이다라는 진술을 한 거예요.
마약을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실수로 세관한테 잡힐 뻔했는데 세관 직원이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 줬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관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언론에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세관도 수사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중간 수사 결과 같은 거를 발표를 하잖아요.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서울청에서 브리핑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은 너네가 하지 말고 서울청이 할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최상병 사건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 수사팀이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할 겁니다. 막 이렇게 그렇지. 우겨요. 우기니까는 수사하지 마. 그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수사가 중단이 막 됩니다. 우긴다기보다 원칙대로 했다. 원칙대로. 뭐 하여튼간에 뭐라고 표현하든 그렇게 2주 그러니까 뭐 우기는 것도 좋은 겁니다. 저 많이 살면서 많이 우겼기 때문에 정당하게 우겼다. 그렇죠. 좀 우긴다라는 말도 뭐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어쨌든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언론 브리핑이 돼요. 그래서 언론 브리핑이 된 이후에 서울청이 그럼 뭐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넘어간 사건인데 이 중간에 서울청 압박 이후에 방금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세관은 빼고 브리핑을 해야 된다. 서울청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요. 이 사람은 서울청에 있는 사람인데 조모 경무관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논리를 대느냐. 이틀 있다가 국정감사인데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건을 야당이 이용하기 딱 좋다. 야당 좋은 일 시켜줄 일이 있느냐. 우리가 같은 정부인데 이거를 세관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세관이 진짜로 개입됐다면 이거 진짜 조직범죄 아니야?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조모 경무관하고 이분은 압박을 받은 사람은 그 전에 무슨 인연이 있던 사이도 아닙니다. 그렇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압박을 해오니까 모릅니다. 이러고 강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 사안이 수사 외압 의혹 사안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조모 경무관이 이 보도되기 전에 이 보도를 막으려고 자기가 외압을 행사한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해서 그거 언론에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승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나가면 저 승진 또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또 영등포 경찰서 출신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안 받아줘요. 그래서 강행을 하는데 그럼 이 수사가 쭉 진행이 돼서 지금쯤은 마약을 뭐 들여오는데 공범 관계인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야 되잖아요. 남부지검에서 영장을 계속 안 내줍니다. 세관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영장 청구를 안 하고 기각시켜버려요. 검찰이. 그래서 이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신 분이 이런 게 어딨냐. 그래서 이 검사가 이상하다.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냅니다. 기피 신청인지를 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 경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유도 없이 기피 신청을 하고 하면 안 돼라면서 이 사람은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외압을 행사한 조모 경무관은 당시 윤희금 경찰청장이 이 보도를 보고 이런 녀석이 있어? 이거는 징계해야 돼 라고 해서 이 징계를 추진하는데 이 징계는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인사혁신처에서 징계를 안 합니다. 이런 사안이 불거졌는데 징계를 안 해버리고 윤희근 청장이 이게 징계가 안 되네? 그러면 경고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구두 경고 사안으로 요거는 끝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괜히 개긴 사람만 손해본 긍정적인 이런 사건인데 오늘 노컷뉴스 보도를 보니까 앞서 영등포 경찰서가 브리핑 하지 마, 수사도 하지 마라고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서울청이 그렇게 영등포 경찰서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울청에서 어떤 논리를 댔느냐? 이 사안은 용산도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야. 용산도 알고 있는 사안이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다 결정된 거니까 다른 부서로 이첩해. 이렇게 주장을 했다. 용산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용산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종호가 언급한 조 경무관 그리고 경무관이 어떤 수사 외압을 한 것 같아. 근데 그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용산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상부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이종호는
모든 거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 경찰, 세관이 연관돼 있을 수도 있는 전형적인 정말 이게 조직 마약 범죄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만약에 이종호란 인물이 네. 없으면 임성근 빗사이로 막가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조모 경무관은 무지하게 재수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고위직 지난 5년 동안 양구나무원에서 조사해 보니까는 33명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아무런 조치를 안 당한 사람이 조 경무관 하나라고 하는 거니까 재수가 이종호가 없으면 억수로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임성근은 빗사이로 막가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는 항상 이종호란 인물이 예언한 내용이 있다. 예언한 대로 진행이 됐었고 하필이면 이 조 경무관은 승진이 못 됐는데 다른 이유인 줄 알았더니 지 잘못 때문에 승진이 못 된 거였고 근데 그 사건을 지만 했는 줄 알았더니 용산도 알고 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과 소위 이종호와 임성근과 그다음에 조모 경무관이라는 이 관계는 누가 봐도 그냥 동일한 사건의 시나리오가 군에서 하나 벌어졌고 또 하나는 경찰에서 벌어졌고. 근데 그 용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가 조작 동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씨가 지금 주가 조작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가 이렇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끼어져 있지 않으면 그렇지. 이종호가 뭐라고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렇죠. 모르지. 그러니까 둘이 술친구도 아니고 아직까지 확인된 거에 의하면. 그렇지. 근데 이종호와 김건희의 관계 같은 경우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건태 의원이 5가지로 내용 얘기한 거 보게 되면 검사 출신입니다. 아니고서 그러니까 도대체가 둘이 공모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지금 이게 세상에 드러났으면 김건희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이종호의 입이죠. 이종호, 권오수가 가장 두렵지. 그렇죠. 예. 그러면 주가 조작 동기들. 말을 하면 들어줘야죠. 이 사건을 이제 지금 임성근 사건에 대입하면 더 소름이 끼치죠. 똑같아.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청에서 영등포 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하고 관련돼 있는 세관 공무원들 수사하려는 걸 방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서울청을 뭐 해병대 아니면 뭐 국방부로 바꾸고 국방부 또는 군검찰. 그렇죠. 그리고 영등포서를 경북경찰청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지금 수사를 할 뻔한 거를 제대로 쭉쭉 가는 거를 방해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모경무관을 임성근으로 대체를 하면 그렇죠. 조모경무관이 사실은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빠져나간 거죠. 예, 본인이 수사외압 행사했는데 빠져나간 거고 지금 그 백경정이라는 사람이 박정훈 대령처럼 똑같이 좌천됐지. 예, 좌천되고 나서 지금 공수처에 관세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모경무관 다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 이번 달 16일에 이제부터 이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진짜 수사 이것도 똑같아요. 수사외압. 그러니까 수사 내용이 뭔지가 다르다 뿐이지 이건 세관 공무원이 소재라는 거지. 수사를 정당하게 하려는데 정당하게 하려고 했던 백경정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좌천시키고 수사 방해하고 이 사람은 탄압을 받다 못해서 관세청장을 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정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마약 범죄에 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그렇죠? 세관이 만약에 끼어있는 마약 범죄를 야 이거 수사 외압해가지고 그냥 뺐다. 세관 쪽을 뺐다 그러면은 완전히 중요한 경로, 공식적인 경로잖아요. 이거는 국가기관이 만약에 개입을 하고 세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거든요. 그 남미나 동남아에서만 우리가 영화로 봤던 그런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권력이 거의 개입했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사회 악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익을 분점하기 위해서 권력들이 커넥을 만들어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용산이 지금 아직까지 확인 안 됐습니다만 알고도 그것을 방조하거나 아니 그걸 갖다 공모했거나 아니면 외압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고 이미 우리는 이거 그 할로윈 축제 문제 관련해서 이태원 축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마약 문제가 되게 중대한 사안이어가지고 경찰권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투여됐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군대 문제는 그 군인들의 과실치사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20살 먹은 우리 장병이 죽음까지 이르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인 거고 이건 국민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약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소위 세관이 또는 경찰이 만약에 지금 나오는 노컷 뉴스가 사실이라면 용산도 인지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제가 볼 때는 권력은 이권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뭐 황당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배경에 뭔가 있다라고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또 다른 이제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멋쟁 해병 카톡방에 이제 경찰 소속인 최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보도를 보면은 송모 씨가 이 최모 씨한테 막 물어봐요. 요즘에 그 조모 경무관은 어떻게 지내?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 소속인 최모 씨가 또 조모 경무관하고 인연이 있대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모르겠고 상사로 모셨던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새 어떻게 지내? 뭐 승진은 잘 되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 승진도 안 되고 죽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떤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탁 진행된 그러한 단순한 인사청탁의 문제가 아니라 팀 도이치 이분들이 같이 챙긴 인사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팀 도이치요? 팀 도이치들이 같이 챙긴 거예요. 이분의 인사를. 그리고 처음에 시작이 왜 이 조모 경무관이 왜 외압을 행사하려고 생각했는지부터가 저는 의문인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수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관세청장하고 무슨 직연이 있대요. 직연이 있는데 단지 그 직연만으로 이거를 관세청장을 구해주려고 위기에서 구해주려고 벌인 일이냐.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이후에 이어진 일들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는데 검찰이 왜 영장을 내주지 않고 영장을 내주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왜 이분이 인사 좌천을 당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다른 맥락이 있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오늘 경찰청장 청문회에도 이분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한번 제대로 질문을 해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이분을 왜 특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도이치모터스가 특검 사안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두 번의 주가 조작을 한 거잖아요. 1차, 2차. 그럼 이거는 진짜 최상병 수사 외압 특검이 아니고요. 김건희 특검이 맞아요. 또는 김건희 부부 특검이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명칭하지 않는 거는 사건에 이종호 씨가 지금 링크처럼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씨 부부 특검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관해서 만약에 어떤 외압을 대통령으로서 행사를 했다면 직권남용을 했다면 최상병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노컷 뉴스에서 아침에 보도된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는 영등포 경찰서의 그 백경정이라는 그렇죠. 이 사람이 공수처에 낸 고발장에 이런 말이 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수사 외압 받을 때 자기의 상사인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수사하면 안 되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산이 들어있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그 폭로가 됐었을 때 처음에 키워드가 경로였거든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로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니까 지금. 용산이 알고 있다. 저는 더 무섭다는 게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2010년에서 2012년. 근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랑 사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60억 벌었다고 그랬고 지금 3부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주가 조작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이 60억을 벌고 또 3부를 통해서 또 벌어지는 것처럼 소위 이 이권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 세력을 통해서 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과거에 벌어졌던 그러니까 2017년. 최근에 3부까지 오는 거니까 저는 이 세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을 취득을 하고 이권과 연결된 사람들의 권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임성근이든 조모 경무관이든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커넥 덩어리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지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김건희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김건희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뭐가 너무 놀랍냐면 이건 그냥 제 짐작일 뿐이길 너무 바래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젤렌스카 방안이라든지 뭐 이게 뭐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가 뭐 뛰어든다든지라는 사안은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는 상태가 적국이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우크라이나하고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주가를 띄운다라는 목적으로 뭔가가 액션이 나라의 정책이 결정됐다? 전 이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렇게 수준 낮은 이유로 그런 돈 몇 푼에 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사고 방식인 겁니까? 안보 상황이고 러시아와 북방외교와 관련된 사안인데,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쇼잉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실제로는 진행된 건 없잖아요. 네, 진행된 건 없고, 나중에 또 그리고 그게 그 정도 규모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막 그들이 막 선언을 했던 건데, 그게 주가 조작 세력에게 또는 주식시장에서 이용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를 미리 줬거나 서로 공유를 했다면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이죠. 이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익 집단이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영화 감독이 그냥 머릿속으로 시나리오 쓸 때나 상상하는 그런 스토리 아닌가요? 네, 영화 감독도 이 정도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못 씁니다. 네, 이거 영화보다도 더한 현실이지, 이거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그 오래된 영화 베테랑을 봤는데 갑자기 그 OCN에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해주는데 똑같아. 아니 근데 베테랑은 적어도 형사가 이기잖아요. 뒤에 아트박스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 이기지 않습니까, 형사가? 일단은 형사가 못 이기잖아요 지금.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에요 지금. 형사나 뭐 대령 이런 사람들이 전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정치의 외교 내용들을 안다는 건 전 두 가지겠죠. 소위 부속실이거나 아니면 외교부이거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고 작정을 하면, 근데 제가 볼 때 김건희 씨의 주요한 인물들이 지금 부속실 라인들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일정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은 잘 들어갔다가 자식 문제 때문에 이제 튕겨 나오는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모든 일정들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흘러다니고 있다. 이 라인들로. 또 하나는 이정호 그 문자 중에서 아까 그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야, 우리 주변에 적어도 치안감 정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치안감이 한 일이 뭡니까? 각종 로비스트 일을 자기가 해준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치안감은 아직 안 됐고, 이제 경무관이니까. 경무관 할 때 그 로비스트 일을 다 해준 거고, 이 문제를 용산이 알고 있다. 그럼 다 예를 들면 연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집어넣은 인맥 라인들을 통해서 정보가 흘러나왔고, 그 정보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많은 이익들을 획득하고, 그 이익들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카르텔들을 위해서 뭔가 일이 생기면 승진을 돕거나, 아니면 승진이 아닌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를 빼주는 방식. 이게 그런 게 아닌가. 특수한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얽히고 설키고 점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02800의 7070은 지난 주말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중요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런 거더라고요. 5월 23일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이번호만 바뀌었다. 지난해 5월 달에. 그렇죠. 지난해. 그리고 부속실 번호도 이날 대통령 경호처로 바뀌었다. 다른 데는 안 변했는데. 그리고 다른 데는 안 변했는데. 그러니까 부속실이 아니냐. MBC는 이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돼 있네. 게다가 부속실 사무실과 이 02800의 7070 두 번호는 사용 시작 시점이 똑같더라.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일 날이더라. 근데 다른 번호들은 뭐 7월 달이랄지 이런 번호들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 번호가 부속실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게다가 이제 또 다른 팩트가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통신 기록을 지금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회를 해봤는데 7월 31일에만 7차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산을 해보니 8월 2일부터 8일까지
대통령 부부는 저도에 가 있었네. 그러면 이 번호를 쓸 사람이 그때는 없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7월 31일에만 통신 기록이 7차례 있었던 게 좀 이해가 되네. 그러면 대통령 부부 또는 저도에 그때 같이 간 사람은 경호처장도 같이 갔거든요. 크게 봐주면 세 사람.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속실, 대통령 경호처, 그 다음에 대통령 부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월 31일 날 전화를 한 사람이 원희룡 비서관한테 4번, 조태용, 주진우, 조태용은 안보실장, 주진우는 법률비서관, 그 다음에 군 관계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군 관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부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종섭이 11시 54분에 전화를 받고 언론 브리핑 그 다음에 바로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씨 정도밖에 안 남는데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조태용은 그때 안보회의 할 때 비서관 회의를 할 때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이랑. 그러면 김건희 아닌가? 점점 이렇게 이제 좁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다 이제 추정입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들을 팩트로 정리해서 추정을 해보니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같은데 김건희일 가능성이 꽤 높아졌네. 지금 나온 팩트들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다 추정이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7월 31일이 이제 이번에 밝혀진 거고 네. 8월 2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8월 2일 날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 핸드폰으로 이종섭 장관과 3차례에 걸쳐 12시부터 1시까지 18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가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거냐 아니면 김건희 씨가 통화한 거냐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의심이었는데 지금 7월 31일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부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와 관련해서 2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의심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성정상 이렇게 전화를 갖다 많이 했겠어? 오히려 아니 그리고 비서관들한테 전하지는 않지. 그리고 부관 있잖아요. 부관은 계급이 영관급도 아니야.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영관급도 아니야.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그 부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비서야.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도 비서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서관 전화였는데 대통령이 비서들한테 전화를 하나? 장관 비서한테? 그것도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영관급도 아니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 부분은 네. 어쩌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보니까 주로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8월 2일은 그래. 아니요. 그 외에도 제가 볼 때. 그 외에도 그런 네. 적이 있죠. 이제 그러면 아마 이 유선 전화면 유선 전화 안에 연락망이 하나 있을 거라고. 당연하지, 그거는. 모르니까. 근데 본인이 이렇게 전화 눌렀겠어요? 그러니까 장관급들은 비서 라인에 전화를 받고 네.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김건희 씨로 간다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데. 아니 근데 네네.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참 기자 시절 할 때 출입 기자 일진 정도 되면 새벽에도 외교부나 뭐 국방부나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위 관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장관한테 직접 전화합니다. 그렇죠.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요. 언론사 기자들이 아주 긴급한 사안이다 그러면 장관한테 직접 전화하거든요. 당연히 장관들이 받습니다. 새벽에도. 출입처 기자면 받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비서관한테 어떤 시간이든 이걸 장관한테 직접 하지 않고 비서관한테 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비서관한테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근데 이건 다양한 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부속실과 이 번호만 특별 관리를 받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속실이라는 데는 지금은 대통령 부부의 개인 일정을 관리하는 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부 중에서도 핵심부만 핵심부 중에서도 핵심부가 쓰는 번호만 대통령 경호처가 특수하게 관리를 했다. 지금 이 정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최경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면 장관한테 직접하거나 그랬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면서 대통령은 아닌 사람이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가능성을 뭐 굳이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걸 또 대통령이 직접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기계처럼 바꿔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야, 그 원희룡이한테 전화해 이러면은 딱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희룡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바꿔주는 사람이 장관에게 전화하지 않고 비서관한테 전화해서 대통령님께 전화 통화하시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냐를 따졌을 때는 저는 심정적으로는 계속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쪽이 이 번호를 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돼요. 근데 아무튼 요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점에 염두를 두고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다. 김건희 여사가 썼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번호로 소위 김건희 씨의 일을 전담하는 부속실 직원이 전화했을 수도 있죠. 대신 그럼 또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 사건이 벌어진 사단의 가장 앞단에 있었던 강의구라고 부속실장. 그렇지. 8시 몇 분에 통화를 맨 처음에 임기훈하고 8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강의구를 통해서 이 라인들에게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라인들 같은 경우 7월 31일 7월 31일 날 46분에 예. 통화를 시작했죠. 그렇죠. 그 앞에 건 빼더라도 예. 뒤에 거 3명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진우, 그다음에 조태용, 그다음에 이종섭 이 세 사람은 다 임성근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에야 이제 뭐 순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뭐 빼더라도 김건희 씨가 거의 순살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 뒤에 부분들을 또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예. 이게 수사 외압 관련한 문제 아닙니까? 사람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일반 사건이었으면 관련자들의 핸드폰을 싹 다 지금 영장 청구해서 통신 내역 다 보고 했으면 진작에 밝혀졌을 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무슨 국회의원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뒷다리 잡듯이 7070이 어딥니까? 뭐 누구랑 했고 휴가를 간 걸 보니까 뭐 어떻습니다 할 일이 아니라 영장 청구해서 관련자들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전화한 거냐 해서 다 불러다가 수사를 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밝혀질 문제인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어떤 거는 사실은 한 사람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거는 대통령이 했고 어떤 거는 김건희 씨가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속실 전화고 부속실 전화가 관저까지 다 통해야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쓰는 전화로 이걸 지정해놨을 가능성도 있고 그걸 꼭 대통령만 쓰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번호가 너무 좋아요. 7070 번호가 너무 좋아요. 천공. 그러니까 좋은 번호는 그렇게 써요 실질적으로. 아니, 대부분 다 그럼. 그렇죠. 뭐 그럼. 잡스러운 번호 쓰진 않죠. 예. 대통령이 쓰는 번호면. 아이 뭐 다른 번호 다 답스러워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7000번, 뭐 예를 들면 7777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천공이랑 냄새도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이 번호를 선호했을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 때 막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뭐라고 하니까 들어보세요. 좋은 내용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천공을 좀 존중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추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7070 말고요. 저는 공수처가 이 기각할 결심을 하고 대통령 핸드폰. 이거는 통신연장들이 다 기각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저는 법원도 의아해요.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 건지 이 번호가. 그럼 이거 내줬다가는 야 이거 내주면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 폰을 지금 기각했다는 영장은 청구는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기각됐다는 거죠. 기각됐다는 거고. 그래서 법원도 보면 야 이거를 내가 인용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수처도 기각할 결심을 했고. 제가 볼 땐 법원도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추정입니다만 아니 이게 볼 텐데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름 나옵니까? 번호
얘기하면? 아니지. 이름은 안 나와. 그냥 번호만 얘기하는 번호만 겁니까? 나오는 번호만 거죠. 나와. 번호만 나와서 한 단계 더 해야 돼요. 그 네. 번호들이 누구의 핸드폰입니까? 네. 해서 그걸 다시 통신사에 다시 보내는 작업을 거쳐야 되죠. 그럼 제가 볼 때 그럼 완전히 공수처가 그 기각될 결심을 하고 그냥 올린 거겠네요. 영장 청구.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부실하게 했길래라는 생각도 하나가 있고, 근데 대통령 개인 다른 폰들의 기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하게 신청했을 거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보통 수사에 단초를 제공하는 그렇죠. 것이 웬만하면 허용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개인 폰의 경우는 저는 판사들이 그렇게까지 대담하지 않다. 대통령 개인 폰에 쩔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 폰이 만약에 나오면 청구가 거기서 됐다면 예, 그 허가가 났다 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개인 폰으로 자꾸 공무를 보시기 때문에 공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밝혀지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감당할 판사는 흔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교안보 사안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 내용에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이게 사실 아이러니고 웃긴 얘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방어 논리를 사실은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혹시라도 이게 그런 양쪽의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나는 개인 폰으로 외교안보 사안도 얘기했다. 그래서 이 폰을 연다는 거는 외교안보적인 어떤 위협이 되는 사안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막 할 걸로 저는 예측이 돼서 그렇지. 예측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분백 그렇죠. 이것도 뭐 계속 하잖아. 지금 이 정권은 말도 안 되는 일과 주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주장으로 제가 볼 때 이 개인 폰을 끝까지 못 열게 할 것이다. 예. 명분백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 중간 그 광고 보고 한 30초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네, 총 77만원까지 최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을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3표 이상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김연아 평론가.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게 3자 추천이건 뭐라고 우리가 부르든 간에 대한변협을 하건 대법원장을 하건 민주당에서 뭔가 수정안을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재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네. 전략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탈표가 나온 최소한 3표에서 4표까지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무효표까지 합하면 무효표에 사실은 이 안 입을 자만 써야 되는데 그 밑에 입구자를 같이 써가지고 어쨌다 하는데 그 한자를 다르게 써가지고 이제 무효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쓰면은 무효표가 된다라고 계속 교육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을 찍어도 무효고 이거 안 써도 무효고 네. 정 자신 없으면 한글로 부라고 쓰세요. 이거 하는데 굳이 안 되는 예를 갖다가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소극적인 이탈표 아니냐 생각이 돼서 4표 정도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시점을 같이 잡아야 되는 게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밥 먹은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 먹었다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앞으로의 불꽃 튀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 코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밥 먹고 다음날 괜히 이탈표 만들어가지고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그런데도 굳이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당론 사안이었거든요. 당론으로 건 거 아닙니까? 당론으로 걸었으면 만약에 당론으로 걸었는데 이탈표다.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라고 그러면 찾아내가지고 이건 징계를 해야죠. 징계 사안인데 그럼에도 지금 이탈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이제 사실은 이탈표가 나오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도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은 야 어떻게 당론을 위배하고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이건 다 찾아낼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실수를 했나 봐요.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의 결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표결을 할 때 제의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난 찬성해, 이런 의미로 찬성을 했다고 지금 소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난 바보야, 뭐 이런 이야기네. 이런 거를 근데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넘어가 줬어요?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당 지도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뭐 그립을 잡고 지금 넘어간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다음 국면에서는 대통령과의 즐거운 분위기도 아마도 마무리된 후일 거고요. 지금 뭐 그다지 즐겁지 않지만 어쨌든 밥 먹으면서 행복한 분위기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쇼는 했죠. 요것은 이미 끝났고 뭔가 갈등 사안이 막 불거질 만한 시점일 텐데, 다음 국면은 그런 국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탈표가 나왔는데 그다지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데라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다가 민주당이 명분을 잘 주면 한동훈 당신이 뭐 예를 들면 제3자 추천이라든가 또는 꼭 추천권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우리가 예를 들면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내용을 바꾸면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준 거 아니야? 이게 특검 사안이라는 것 자체는 당신도 인정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흔들면 아무래도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 아까 이탈표가 최소 4표라고 말씀드렸는데 4표 플러스 알파만 나오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는 좀 더 가능성 높게 고려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이게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된 것처럼 이거 실수다, 무효표고 실수다라고 하고 이탈은 없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 뭐 드러냈던 분 빼고는 이탈표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만약에 시나리오를 아니면 가상을 한번 친한 의원들이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무효표나 찬성표를 가지고서 세를 과시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뭐 친윤 의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한동훈 특검법이 또 있거든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법사 소위로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법을 가지고서 공청회든 뭐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 소위에 실제 심사를 넘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보도는 된 상태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친한 의원들 측에서 뭐 무효표든 찬성표든 해서 이제 최혜병 특검법을 가지고서 뭔가 세를 과시한다면, 친윤 의원들 측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그러면 통과시켜 버리겠다, 특검 한번 받아봐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실수가 아니라 누수라고 봐요. 누수가 시작됐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과 윤석열은 쌍방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는 뭐냐면 소위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들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럼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뭐 지금의 한동훈 이후로는 이게 실수다, 뭐 추경호도 실수다고 얘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수면 국회의원 그만둬야죠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제가 볼 때 뭐 양심에 꺼려서건 아니면 이것의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건, 아니면 뭐 소위 친한 의원들 일부가 이렇게 작전을 했건, 어떤 형태도 상관없이 소위 지금 4명이면 플러스 4만 되면 이 사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검을 싹 빼서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나는 날카로운 검이 있다라는 거를 살짝, 장검을 살짝 보여주고 다시 이렇게 닫은 거잖아요. 조금 뺀 다음에 먼지가 좀 묻었나? 깨끗하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닫은 거야. 근데 칼을 빼서 특검이 통과가 돼버리면, 최상병 특검이 통과가 돼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특검으로 여당 내에서 반격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이때 칼은 안 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이나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한동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요렇게만 검집 안에 있는 칼이 제일 무섭잖아요. 심형래 스타일이죠. 제가 그래서 칼을 넣을까 말까 넣을까. 작전이 아니라 누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전이 아니라 누수다. 누수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는 엄청 요구도 뭐 올 거예요. 작살을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상황. 수도권에 국회의원들 몇 명 없잖아.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수도권에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자기 발목에 걸려있는 한동훈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형태든 국민의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하고 설명 가능할 만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내두고 그냥 간다? 끝까지? 뭐 제가 볼 때 이걸 복구할 만한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선거에서 깨지든 아니면 탄핵으로 가서 여론에 밀리든 상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언젠가 칼을 빼야 돼요. 한동훈이 칼을 안 빼고 자기가 미래를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좀 그렇다면 이 지금 현상의 누수와 관련해서 일정 시점이 되면 한동훈은 칼을 뺄 수밖에 없을 거다. 칼을 뺄 수밖에 그 시점이 없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칼을 안 빼면 저는 윤과 한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앞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그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서로가 찌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언젠가는 칼을 빼서 날 칠 거야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럴 경우에는 서로가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상호 확증 파괴의 딜레마지 않습니까? 서로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렇죠. 핵무기를 쏘면은 공멸할 걸 알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호 확증 파괴를 우려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인 것처럼 자꾸 핵무기 버튼을 들고 와가지고 눌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누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누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누르기 1초 전에 내가 눌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칼을 조금씩 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점에는 한동훈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뺄 거야라고 믿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 오히려 먼저 반격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안이든 간에 꼭 그게 한동훈 특검법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안으로 반격하면은 그 반격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 드디어 날 죽이는구나 생각하고 뭘 또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균열 때문에 시사면 특검법이 처리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게 지금 이 서로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데미지 컨트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작전이 뭔가 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요게 되느냐 마느냐가 8표에 달렸다라고 하는 요 아주 종이장 같은 요런 부분에서는 매우 요거를 작전을 통해서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한번 엇나가면 이거는 끝이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충돌하고 공멸에 준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점의 문제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명품백을 보면 말이죠. 필사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돌려주라고 지시했었다. 그런데 행정관이 까먹었다. 검찰은 그러니까 사용감 여부를 조사하겠다. 사용감 안 썼으면 뇌물 안 받은 거야? 나 이런 거는 또 처음 봤어요. 사용감 여부를 조사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사용감 여부는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무슨 상관이야? 그걸 보통 이제 사후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받는 순간 기수죠. 범죄인 된 거죠. 계속 근데 변명 같은 이야기 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사용감 여부를 조사하겠다. 가방 수수 사실을 대통령은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그때야 알았다. 인지를 굉장히 늦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쭉쭉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무죄다. 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쭉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냥 늘어놓는데 김건희 씨는 조사나 제대로 된 수사를 안 받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잖아. 그런데 또 MBC는 이진숙에 의해서 장악될 것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버티다 보면 방통위원장 내일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MBC 사장을 뭐 가을이나 겨울 되기 전에 확실히 바꾸고
그러면 올해만 넘기면 지금 MBC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는데 MBC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용산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뭐 제가 봐도 지금까지 그런 판단을 해왔던 것 같고 그렇지. 그럭저럭 넘어갔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거 패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선 패배했을 때 납작 엎드려서 플랜 B까지 가동하려고 했었는데 아닌데 상황이 계속 지지층이 안 빠진다 생각하니까 자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는데 내가 설명을 못했어라고 하면서 퉁치고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지. 저쪽을 이간계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MBC까지 장악하면 언론을 장악하면 소위 나에 대해서 못된 얘기를 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이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 눌러 앉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계산 자체가 이제는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특검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세 개잖아요. 최상병, 김건희, 한동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이 버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용산이나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야당이나 국민 여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막 예를 들면 김건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에야 막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옵니다만 하나하나 사실관계들이 다 계속 밝혀져 나갔을 때 국민 여론 자체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냥 쾅 쳐버려서 내려간다 만약에 뭐 19% 18% 내려간다 뭐 시다도 내려갔으니까 그 정도 상황이 됐을 때도 견뎌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드러 막으면 막힐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하나 사안들이 불거지고 나타나게 되면 막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앵커님 좀 생각을 하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제가 볼 때는 뭔가 빨리 결말이 나지 그쪽도 노련하고 노쇠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되면 국민들만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거의 뭐 제가 볼 때 올 가을 겨울 지나면 어떤 형태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넘길 수 없는 상황까지 올 거라고 봐요. 엎어진 물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행위를 뭐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 그럼 거기에 관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그게 불법이 있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다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여론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든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야당이 빵 문제만 뭐 그렇게 파냐 뭐 그런 식의 기사를 썼던데 이런 것도 이제 교묘하게 그러니까. 여론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물타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아무리 물론 이제 KBS 같은 특수법인은 아니에요. MBC가 주식회사는 맞지. 근데 주식회사라도 대표가 그 관련해서 법인카드를 이렇게 함부로 남용했으면 배임 아니에요? 맞습니다. 배임 그러니까 이게 행령이죠. 빵 문제가 아니라 법카 유용 문제입니다. 그렇죠. 희화시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장관급 공직자가 되겠다는 분이잖아요.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검증을 거부하잖아요. 검증을 거부하니까 빵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빵을 누가 뭐 빵을 달라 그랬어요? 뭐 야당 의원들이 빵을 사달라 그랬습니까?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네. 혹시 빵집을 통해서 다른 뭘 한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로 간단한 걸로 뭐를 사가지고 나중에 그 퇴임 날인가 그랬다며요, 그날이. 이게 그 사표 내는 날인가? 사표 내는 날인가.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 복화를 몽창 쓴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빵을 선결제에서 쟁여놨든지. 아니 그러면 그런 걸 물어보면 네. 예를 들면은 아니 제가 그때 제가 뭐 여기 올 줄 모르고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러든지 형사적인 책임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무슨 증빙을 내든지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거부하고 본인이 무슨 포인트 내역을 제출해서 소명하겠다 그랬어요. 예. 야당이 포인트라도 봅시다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소명하겠다고 본인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주장해놓고 그러면 그 포인트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는 그 포인트를 준다던 사람이 못 준다네요. 이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빵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빵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MBC가 없더라도 뭐 그 없는 건 아니죠. 장악이 되더라도 장악이 되면은 여러모로 이제 언론 환경이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거를 언론이 이렇게 써도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우스워서 이런 바보 같은 얘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씩 계속 밝혀지거든요. 그렇죠. 다른 언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중파에서 하는 것처럼 파급력은 없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이 밝혀진 팩트들을 가지고 야당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이거 다 책임지게 돼 있고 오히려 이걸 틀어막기 위해서 부적절하게 정치적 역량을 다 갖다가 지금 투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서. 그거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정권 말되거나 끝나면. 그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물론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그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매우 명확한 게 뭐냐면 방송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진숙 같은 인물이 220만 원밖에 안 되는 한도인데 420만 원을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월 평균 420만 원 MB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장악돼서 한쪽이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에 특혜를 본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해외여행 무단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여기에 옹호해주는 중앙일보 같은 아니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인 그 초밥 하나 가지고 얼마나 난리지를 쳤습니까? 6명이 10만 원 조금 넘는 점심 식사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기소가 됐죠. 제가 검찰이 구형을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달라고 했죠. 300만 원? 그러면 제가 방송할 때 초밥으로 한 달 동안 초밥 얘기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매우 예를 들면 비굴한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빵 얘기 좀 매트렸다고 중앙일보가 네. 야, 이 중대한 장관급을 갖다가 청문하는데 빵으로 소일할 거냐라는 식의 예를 들면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이 이렇게 되니까 소위 방송을 장악하려고 권력 집단들이 하는 거예요. 방송을 장악해도 끝까지 진실 보도를 하면 장악하지 않겠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전 그러면서 참 조중동 그러니까 좀 JTBC는 그래도 그나마 좀 뭔가 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광고가 안 들어오죠. JTBC는. 그렇죠? 아니, 이진수 후보를 왜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물론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입니다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사상 검증을 하고 또 이렇게 그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검증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은 이제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임명되겠죠. 근데 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보시면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것이고 아마 예상을 해보면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업무 처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또 탄핵 소추가 되고 그러면 본인이 탄핵을 소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사임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 방통위원장인데도 분명히 본인이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버티는 데는 맡은 임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악역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은 이 며칠짜리 이 방통위원장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오욕을 불구하고 나중에 지방선거 나오겠죠. 그때 돼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좀 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아마 악역이 MBC 사장 바꾸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MBC 사장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영방송 사장들이 바뀌는 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어떤 공직이든 맡으면 안 되는 이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법화를 유용을 하고 법화만 유용을 했습니까? 사실은 일반 개인 사업자도 이렇게 쓰지는 않아. 그렇죠. 그리고 이 사안의 포인트가 상당히 맞춰져서 그렇지 다른 말도 안 되는 건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MB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될 수가 없는데 다른 정권이거나 또는 다른 국면 같았으면 감히 이분이 장관급 공직자를 맡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욕먹을 거 알면서도 왜 나왔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맡은 임무가 있는 거죠. 청문회 자리에서 TV조선 출신인 박정훈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진숙 의원한테, 이진숙 후보자한테.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어차피 탄핵할 건데 민주당은 왜 검증을 법인카드 검증 왜 하느냐. 어차피 탄핵할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 얘기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어차피 탄핵당할 거니까 아무나 방통위원장 시키는구나.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런 얘기 막 하면서 탄핵 일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도 박문진 이사 교체는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진숙 후보자가 핵심 포인트네. 일정을 고려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엉망진창인 후보자를 데려와 놓고 검증을 막 거부하는 사람한테 어차피 탄핵당할 거니까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박문진 이사만 교체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희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니까 사퇴해버렸잖아요.
방통위 그렇죠. 영명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원래 여당의 논리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 이게 논리였잖아요. 왜냐하면 위원장만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법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논리가 있으면 법적으로 뭐가 맞는지는 법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면 다퉈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투지 않아? 다투지 않고 사퇴해버렸잖아요. 왜? 빨리 하고 싶으니까 빠르게 가. 근데 후임으로는 누가 오느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금 바로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인 부위원장.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으로. 그래서 이진숙 임명 강행하고 김태규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이니까 얼른 임명하고 2인 체제 복구해가지고 거기서 얼른 결정한 다음에 탄핵한다 그러면 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오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김태규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김태규 부위원장 어떤 분이죠? 판사 출신인데 첫 번째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막 밀어붙이다가 그렇지. 내부에서도 저 사람은 공수처 무용론자인데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라고 했는데 공수처장은 아니지 않아? 이래가지고 안 됐던 인물이고 권익위 부위원장 하면서 권익위를 어떻게 만들었죠? 건의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건의이익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의위원회. 이런 분이 방통위 가서 이분도 방송이나 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가서 뭐 할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언론이 오늘도 뭐라고 다 쓰냐면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결국은 MBC 지키기다 뭐 이렇게 다 쓰는데 MBC 하나 지키자고 이게 뭐냐 이렇게 쓰는데 거꾸로죠.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그렇죠.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누구냐.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영방송인 MBC를 민영화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기획을 했던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안 치면 그 뜻은 명확한 거죠. MBC를 어떤 들은지 말아먹겠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일만 하겠죠. 그럼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해요, 갖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거는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제인가 아니면 자발적인가라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물어보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위안부 문제를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0.0001%나 있을까? 일본인이죠.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박문진 이사 관련해가지고 이걸 쭉 본인들 생각대로 진행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진짜 걱정돼요. 논쟁적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은 있어. 논쟁적 네. 사안이라고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계속 그걸 가지고 추궁했더니 논쟁적이란 말은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거 뉴라이트와 그거 유튜브의 전형적 주장인데 그거를 망설이는 것 자체가 뉴라이트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 1면에 있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탑 기사가 뭐냐.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분명히 과거에 강제 동원을 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전시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유네스코 등재 반대다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정부 방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등재를 추진하면서 된 걸 보니까 뭔가 전신을 해놨는데 네. 강제 동원이라는 말은 없다. 강제 동원을 빼버렸다며요. 그리고 일본 네.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랑 코드가 맞는 분인데 똑같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말 뉴라이트가 아닌데 그렇게 주장했다면 정부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나 보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외교부가 이거 용인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대신 이제 해석은 이들이 알아서 해라. 외교부가 주로 하는 게 일본 니네들이 알아서 해. 예. 라고 얘기했을 거고 일본에서 그걸 흘렸을 거예요.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서신, 어떤 공문이 오갔길래 일본에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느냐. 국정조사 해야죠. 지금 정부에선 아니라고 또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를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으니까 일본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러면 항상 근데 지난번에 오염수 때도 일본의 신문들 그때는 뭐 아사히까지 나서서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었고 우리는 계속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일은 진행이 되고 가서 이제 또 사도강산이 이미 등재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문화유산에 등재돼 버렸으니까 이제 가서 보면 강제 표현이라는 그 우리 그 노동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했던 전시관이나 뭐 이런 거는 있다며요, 실제로. 조선 출신 노동자 예. 마치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징용된 것처럼 징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없이 이미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가서 또 그걸 바꾸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게 또 외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이제 만약에 이제 외교 서로 간에 양국 간에 합의가 됐으면 그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여기 있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까지 폐기가 무슨 소용이냐고. 정부 방침은 강제라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다는 거였잖아요. 이 정권은 그게 다른가 봐요. 이진숙 후보자도 정부 예. 방침은 오염수지 않습니까? 예. 처리수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리수라고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예. 그게 코드가 맞는 건가 봐요. 이 정권에서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색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